안녕하세요, 북스모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대 율령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율령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중앙 집권하는데 크게 율령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우지 가베네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이가 계신 이후에 이게 이제 공민제도로 바뀌면서 중앙집권 정치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의 제도가 일본에도 들어왔다.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다이가 계신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실제 다이가 계신은 그냥 율령체제를 도입을 했던 그 시점만 얘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율령체제가 자리가 잡힌 거는 언제 때냐면 그 진시의 낭 이후부터 등장했던 그 대무청왕 때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무청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데타의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이런 황제권 청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왕 중심의 이런 정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율령 체제가 그 형성되려면 율령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상에 보면 여러 번의 율령이 나오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오미경이라는 걸 공부했다고 그래요. 된지청왕이.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혼석기, 일본서기에만 있지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예. 자, 하여튼 대무청왕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령의 제정을 명하고요. 그때 이제 아스카 키오마이 형이라는 걸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율령이 완성된 거는 그가 죽고 나서죠. 그래서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했고 집도 청왕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호적제도, 지방제도, 반전수법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율령제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보이는데, 자, 그러나 이제 현존하지 않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기록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701년에 편찬한 온모초왕 때 편찬한 거죠. 이때 다이오 율령도 있고, 그 다음에 718년에 편찬은 요령령도 있는데 다이용령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그 요령령의 이제 주석서가 일부 지금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당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률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석서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당률 소위라는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일본에 남아있는 그 요료용의 이제 주석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당의 율령과 이제 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 율령이 이렇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남아있는 근거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일본은 당의 율령을 모방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일본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죠. 이 부분은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의 율령은 당의 율령을 모방한 것으로 율은 당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행정법이죠. 행정법은 일본의 실정을 고려해서 만든 부분이 많다. 다만 관료제 체제 구성에 보면 중국의 그것과 상이한 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의 율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 육부 체제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제를 직속으로 한 세계성이 그 아래 육부를 통해서 조치를 이행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담당한 태장관과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신기관이 명확히 나누고 태종관 밑에 8개의 성을 두는 이간 팔성제도를 채택했죠. 그러니까 삼성예 그 육성제도를 그대로 채택한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이제 번영해갖고 이간 팔성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간 팔성제는 그 여기에 있죠. 예. 청왕이 있으면 청왕 밑에 이렇게 이제 신기관하고 태종관을 두고 태종관 밑에 이렇게 보면 활성을 둬요. 활성.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익숙한 대장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대장성. 지금도 이게 2000년까지 이제 명칭이 종속됐다고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뉴스 보면 대장성이 많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명칭이 최근에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내세운 게 예전에 청안권을 바탕한 율령체제 또 이제 복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잠깐 이런 이간 팔성이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메이지 정부의 어떤 간료체제에 이제 이용하는데 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그런 잔재들이 아직까지 이제 2000년까지 남아서 대장성이라는 관직명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예. 자, 뭐 하여튼 그렇고 자, 특히 일본의 율령은 청왕의 지위나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뭐냐면 규정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거는 뭐 중국의 항제권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항제권도 법으로 이제 율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영의 율령 밖에 있긴 문제이기 때문에 율령 위에 있기 때문에 청항권을 규정하는 그 순간, 항제권을 규정하는 순간 항제권이 역설적으로 제한이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왕이 이제 그럼 권한이 막강했냐? 그건 아니에요. 청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권력 기구나 그다음에 운영 방법에 따라서 뭐냐면 제약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아직 두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냐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갖고 중개 한계 같은 절대적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권한은 있었죠. 그래서 뭐 상급관리 임명권, 군대 동의권, 형벌권, 외교 대표권 등 최종적으로 청와대 기본이 기속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제도 같은 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일본은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은 엄격한 시험제도 두지 않았고 유력자의 자질은 시험 없이 채용이 됐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습 가문에서 있는 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세습제, 간직 세습제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일본의 율령 체제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국이나 그다음에 군이나 네 형태가 됐잖아요. 이렇게 지방 제도가. 근데 이 국가지는 국사를 파견해서 이게 율령체제 안에서 간직을 뒀지만 군이나 니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호족들을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호족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서 본 것은 일단은 일본의 율령을 당의 율령을 일본의 율령을 당의 율령 모방했지만 일단 일본의 것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률에 보면 삼성 육부제지만 요거는 이간 팔성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왕 항제와 마찬가지로 청왕의 지위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중국처럼 시험 제도가 없어요. 과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거는 약간 특이한데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죠. 근데 일본은 과거 제도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호족세력들이 아직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되면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근친혼 있죠. 예, 근친혼을 인정해 준다. 근친혼.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끼리 이제 결혼하는 거는 동성 불륜이다 해서 금지돼 있잖아요. 금친혼 같은 거요. 예. 근데 여기는 금친혼을 인정했다는 게 좀 특이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이 당의 율령을 모방했지만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예전에 있더라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율령체제 받아들일 때
당나라나 뭐 이게 중국의 인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해외 쪽구 건설과 국토의 개발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전에는 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경. 수도경자, 저 꼬라고 하죠. 일본어로.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일단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항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간청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민가들이 모여 사는 이런 것들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일본에서는 후지야코를 만들기 전까지는 본래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 경보다는 이제 궁이라고 해서 미야라고 하죠. 그래서 청왕이 주구하는 궁이 있는데 이 궁이 이제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옮겨 다니면 이게 이제 일종의 수도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율령 체제가 받아들이니까 많은 관료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살아야 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또 이제 그들은 생산 인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또 민간인도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할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율령제를 수용한 후에 지도처왕은 그날 당을 모델로 한 중앙집권 한국에서 후지와노코에 이제 청도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이제 경이거든요. 이게 그 후에 이제 후지와노코 외에도 그 뒤에 있지만 헤이쪼코가 있고 이제 나라 시대죠. 그 다음에 헤이 안코가 있어. 예. 이거는 이제 헤이안 시대에도 이제 연결되죠. 오늘날 그 교토와 연결되죠. 교토. 예. 자, 그렇게 이제 수도가 이제 옮겨다는데, 물론 그 중간 사이에 수도 변천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 이 수도를 어떻게 옮겼는가. 일본 고대 시대 때 수도 변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처음에 이제 후지아고라고 이제 해서 옮겼다. 이 후지아고는 당나라 장항성을 모방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당나라 장항성을 모델로 해서 여러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 상경성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 후지야코나 헤이쇼코나 헤이안코나 이렇게 이제 당나라 장항성을 모방을 했죠. 북쪽에는 항공이 있고 주작대로가 있으며 양쪽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는 그런 구조가 이 당나라의 장항성 구조인데 이걸 모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후지와 학구는 그 미야 주변에 이제 계획적 시가지를 배치한 도시로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담당한 최초의 도시다. 그러나 이제 710년 항해 개선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하고 전국적 기병과 역병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분화되니까 다시 겐메이 청왕은 나라 분지, 요 나라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내 지역에 보면 이 기내면 그 여기 안에 나라라는 나라 분지가 있거든요. 여기 나라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 있죠. 예, 나라란 말이 우리나라 고유어인데 이게 중국, 일본에도 그게 영향을 준 거야. 그만큼 이제 도내인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때 나라 분지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헤이쪽구의 수도로 옮겼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뭐냐면 헤이안 시대라고요. 나라 시대라고요. 나라 시대. 그래서 이제 710년부터 해서 794년까지 나라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헤이쪼코도 마찬가지로 당나라 장안을 모방한 도시로 여기 이제 보이죠. 지금 동서남북을 종영한 도로에서 전연하게 구획되었다. 자, 그래서 헤이쪼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쭉 있는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헤이쪼코는 이 헤이쪼코 같은 대규모 도성을 이제 조용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율령제라는 새로운 국가 지배 체제가 형성되어 간청과 간인의 수가 증가됐고 이들이 거주 공간이 필요성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제 실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죠. 예전에 이제 아스카 진방만 있다 보니까 구호족의 중심지잖아. 그러면 이제 청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 멀리하게 해서 했다.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이제 수도를 옮길 때 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기존의 세력들과 좀 손절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런 그것이 뭐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도로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간형시장도 이제 설치했다. 이거는 뭐 장안하고 마찬가지죠. 장안도 보통 이제 동시서시에 지정된 그 간형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 감독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 나라 시대 때 에미시라는 그 민족을 토벌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에미시는 어떤 민족이냐면 여기 이제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 큐슈가 있으면 큐슈 동북 지역의 이 북단에 있는 지역에 이제 저기 에미시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이제 토벌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뭐냐면 지배를 했거든요. 그 나라부터 해갖고 그 이후로 계속 지배를 했는 공격을 했는데 요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에미시에 보면 원래는 같은 그 혈통상 1번인데 민족상은 그 뭐냐면 청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일본의 그 예전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 보면 그 홋카이도에 보면 에미시라는 그 아니 에미시라는다 아이누라는 그 족이 있어요. 아이누족 지금 그 홋카이도 뭐 쿠린 열도 뭐 사할린을 공포했던 그 민족들인데 얘네들일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뭐 하여튼 두 가지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에미시를 토벌하는 과정에 이제 할 때 장군을 정의대 장군 어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쇼군의 기원이 되죠. 자 하여튼 그렇고 그날 큐슈의 나머지 지역도 이제 뭐냐면 복속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큐슈의 모든 지역이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쇼모초원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해외 쇼코 옆에 그 도다이지 동대에서라고 있죠. 그래서 쇼모초원 때 이게 세웠는데 이 동대에서는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불타없었고 만들어지지만 이때 만들어진 이제 도다이지 대불 동대에서 대불이 지금도 남아있죠. 되게 유명하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대불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경당사와 쇼슈인을 볼게요. 경당사 쇼슈인. 자, 일본은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견수사를 파견했죠. 견수사. 그 이어서 이제 경당사를 이제 파견했는데 보통 경당사를 20년에 한 번씩 이제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에 일공이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파견했는데 대개 이 경상사는 이제 일종의 조공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공만 하고 책봉은 하지 않아요. 조공만은. 이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제 조공했던 나라 중에 책봉을 안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이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었죠. 동쪽, 그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주로 위구르나 그런 애들은 조공은 하지만 책봉을 하지 않아. 일본은 마찬가지로 정제 전에까지는 이제 뭐냐면 남조의 어떤 그 황제에게 조공을 하면서 책봉을 받고 그랬지만 이때는 견수사, 경당사 같은 경우에는 조공만 했지 책봉을 안 받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하여튼 이 경당사를 통해서 당나라의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사시에 갈 때 또 학생들도 같이 가요. 승려들도 많이 가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8세기 때 경당사는 대략 20년에 한 번씩 파견되었다. 이를 20년 1공약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경당사는 기본적으로 조공사로서 대사 이하의 부사, 판관, 녹사 등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요게 유학생이나 유학생이 동행했다. 자, 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당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건 그 대표적인 이제 그때 경당사에 파견했던 승려진이나 유학생들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그 옆에 동대사의 부속 창고에 뭐가 있었냐면 소서인이라는 그 뭐냐 항실 창고가 있었어. 이게 좀 약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요 정차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또 관련돼 있죠. 신라의 민정문서가 이제 여기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당나라, 그다음에 뭐 신라,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서역 그 나라에서 오는 그 물자들을 이 뭐냐면 물자들을 항시대 이제 물자들이 항시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선물해 주면 항시대 보관해 주는 곳이야. 보관은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항시에 받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자들 뭐냐면 그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창고에 있는 문물들이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민족문서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여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여기에 보관이 됐거든요. 그럼 왜냐? 그러면 일본 자체가 바닷길의 정착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길 최종적인 정착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정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닷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동서무료 교육물들이 들어오게 돼. 이런 것들을 소셜에서 보관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보물들 보면 동서문화의 교류를 활발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경당사 자체가 이제 8세기까지 있다가 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경당사가 이제 뭐냐면 파견이 안 되죠. 왜냐면 일본의 재정난도 있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당일세만과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민간 교육 활성화에 따른 현실적 기능과 의미가 상실되면서 경당사가 폐지가 돼요. 예. 당의 세망, 당나라가 이제 세망하면서 당나라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도 또 플러스 되면 신라의 이제 세태도 있어요. 세태. 그래서 이제 그 견인 신라사를 이제 뭐냐면 파견하지 않았고 등등. 그리고 이제 민간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또 신라의 그 견실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겠죠. 네, 등등 해서 이래서 이제 경당사를 통해서 당나라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요. 기존에 받아들인 당나라 문화에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결합된 문화들이 등장하죠.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그 국풍문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식 가치를 모색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에 있으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진호국가와 이제 불교를 볼게요. 뭐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뭐냐 하면 진호국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처왕이 누구냐 하면 나라 시대 때요. 쇼무처왕이에요. 쇼무처왕.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불교에 미쳐 있는 왕이다. 처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쇼무 처왕 때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질병들이 많이 어, 발생이 됐는데 특히 천연두 있죠. 천연두가 확산이 되고 사회가 분화하니까 이런 이제 진무청왕은 진무청왕 소무청왕은 불교의 진호국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불력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교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헤이토쿠 외에도 여러 번의 수도를 옮겼어 또. 나라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수도를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수도 옮길 것까지 다 볼 필요 없는데 하여튼 수도를 많이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평소 불심이 두터웠던 손무청왕은 불교의 진호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 문화를 일소하려고 했다. 그래서 헤이토쿠에서 야마시고 군입고로 천도한 청왕은 741년에 곡구분지라는 건립을 조치를 내세웠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곡구분지라는 말이 이제 그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곡구분지는 이제 국분사라고 하죠. 자, 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라 국자로 여기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일본의 이제 최고 행정단위 정도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도하고 비슷한 단위가 국이고 국마다 뭘 설치했다? 사찰을 설치했다. 이게 국구분지야. 근데 이 사찰을 설치할 때 되게 두 가지 종류의 사찰을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어, 그 곡구부 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곡구부 닌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곡구부 순지는 이제 승려들 남자 승려승을 이제 그 관련된 사찰이고 여기에서 이제 닌치라는 것은 이 비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승려들 비구니를 이제 어 그들이 중심한 사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국에 국고군 소지와 국고군 이지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찰을 운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궁 분지를 세워서 칠중탑을 건립하고 소지를 이제 설치해서 이거는 이제 소지에는 20명의 이제 승려와 여기 있죠. 그래서 니지에는 10명의 여성을 두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숙무총왕이 불교에 대한 깊은 기가 느껴지나 이게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죠. 이렇게 이제 큰 사찰을 각 국에다 세워지면 이렇게 이제 그 부담이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소모조 처왕의 이제 조칙으로 복구분지의 상징했던 쇼코프 분지로서 그러니까 이제 복구분지주의 제일 큰 그 분지를 이제 사찰을 도다이사라고 했고요. 앞에 설명했죠. 니호케치가 도다이사와 니호케치가 야마토국에 세워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다이사. 여기 이제 사찰인데 요 사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뭐냐면 대불이 있어요. 대불. 동대에서 대불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요게 동대사고 여기가 이제 대불이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사람이 성인 남자가 앉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고요. 동대사는 나중에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이제 이게 가마쿠라 때 이제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불조리조라는 그 뭐냐면 조칙을 내서 이런 큰 대불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찰도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찰이 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내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단이 외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것만 치고받고 살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불교 사찰은 건드리지 않았대. 물론 약간 건든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대로 뒀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재로 만든 이제 목축 건축물이죠. 이런 사찰들이 계속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매침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찰들이나 탑들이 불타 없어진 거야.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불교를 통해서 사회 불안을 해소했다는 이제 손무청왕의 진념은 요게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거처를 시가노 키미노미야.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도를 자주 옮기거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를 세우겠다는 조치를 내린 거다. 자, 이 조칙에 대해서 이제 손무청왕은 천하의 부를 가진 자는 가진 자는 짐이며 천하의 세력을 가진 자도 짐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지배자 대불 건립을 이제 뭐냐면 자신감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요 대불 조립조라는 그 뭐냐면 명령을 내려서 대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에서 대불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했다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대불 조소 서각들이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 동대에서의 대불이 이제 유명하죠. 이때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 보면 이제 각 국마다 이렇게 국부분지 분포도가 이제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나라 시대의 정치를 좀 볼게요. 이 나라 시대의 정치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어, 그 율령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청안권은 별로 이제 힘이 별로 없었고요. 네. 귀족들이 이제 점점 권한이 강해졌던 시기야. 예. 그래서 아예 이제 그 헤이아 시대 때는 아예 귀족들의 권한이 더 커졌죠. 자, 하여튼 이런 시대인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후지야라 씨예요. 후지야라 씨가 대표적인 가문이야. 보통 우리가 후지야라 같은 경우에는 해이안 시대만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후지야라 시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 시대부터 이 후지야라 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항시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특권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가 율령체의 어떤 국가체제에 확률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활동했던 이제 후제하다 대표적인 가문이 뭐 사람이 후제하다 낙가마로 같은 사람이죠. 고모항우의 후원을 받고 잠이 중대 이제 장관도 됐고 태정대시까지 오르면서 그 전제 정치를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 물론 중간에 이제 또 세퇴를 했지만 또 다시 부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자 하여튼 이 후지야나 씨가 상당히 그때 권한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권력 다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있어.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때 후지와라 집권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아까 말했던 후지와라 나카모라는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신라가 신라 영토를 공격을 하는 신라 정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와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신라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별로 잘 안 됐죠. 일단 발해도 미그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반란의 주모자도 잡혀가지고 이제 뭐냐면 처형을 당해서 이 신라 정토 계획이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에서 다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앞에 이제 율령제도가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전수습법이라는 게 있죠. 공지, 국민제에 각각 반전수습법. 일종의 이제 일본판 이제 군전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잘 운영이 안 됐어. 이미 이제 뭐냐면 나라 시대 후반기 때 들어서도 점점 이제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어, 계속 그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제 뭐냐면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백만 정부 개강 계획이라든지 3세 일시법이라든지 간제 그 간전 영연 사제법이나 등등등등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 나라 시대부터 조금씩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고 헤이아 시대 넘어가면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반전수법이. 그리고 장원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무라이가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령 체제라는 것은 이미 나라 시대부터 이제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고 해양 때 안전이 붕괴돼가지고 자 이걸 이제 그 율령을 대체한 수단으로서 장원이라든지 뭐 사무라이나 이런 계층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건 뭐냐면 이제 공지국민제가 붕괴하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반전수법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걸 좀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공지국민제가 실현,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공지국민제가 실현됐음을 상징하는 것은 702년에 시행된 다이올령의 반전수습법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반전수습법 같은 게 다이가 계신 때부터 시작된 걸로 어, 나와 있지만 일본서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실시된 건 그 뒤에 얘기야. 다이올령 때부터 했다는 거. 자, 반전수습법은 약간 이제 뭐냐면 균전법하고 이제 균전제하고 비슷해. 음. 균전은 이제 땅을 나눠주고 부경이나 조용조 세금을 걷잖아요. 요거와 비슷한 제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반전수법은 국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사망하면 나라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자, 정부는 6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해서 6년에 한 번씩 농민들에게 구분전을 지급했다. 이걸 6년 일반 제도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내용을 보면 자, 6세 이상의 양민 남성들이 2단을 지급했고 여자들에게는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분전을 지급을 했으며 일단 단 2속 2파라는 전조를 징수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수도의 조용조 운반과 자벽, 방역의 부담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무거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지급하고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군전자와 마찬가지로 조용도를 징수하고 방역도 부담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거운 거야. 집권유한 그 토지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세금도 내다 오고 군역도 담당하니 상당히 이제 뭐냐면 힘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문, 해충, 충해, 역병 등등 해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토지를 받으면 경제가 안 하고 도망쳐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래서 가중한 부담을 건드리지 못하고 집과 토지를 버리고 본족주의 이탈한 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전이 황폐해지고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조정에서는 이걸 안 되겠다. 반전수법을 어떻게 하든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그 이단으로 이제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는 100만 정보 개간 계획이야. 땅을 이제 뭐냐면 늘려야 되겠다. 나눠줄 땅이. 그래서 100만 정보 관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라주 구분이 부족하게 되자 개간을 통해서 토지를 늘리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게 또 다 안 되니까 또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3세 일시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작자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간 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3세, 그러니까 본인 아들, 손자 때까지 종래 개간 시설 이용할 경우 그 종래까지 종래 개간 시설 이용할 경우는 본인 한 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와 같은 개간 농민들에게 한정이 일시적으로 사유를 인정한 건 불구하고 개간하도 어차피 국가의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농민 개인의 위협을 고치시키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개간 시설을 자기가 이제 거기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하면 개간 시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대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한 대에 거쳐서는 본인에 거쳐서는 왜냐면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기껏 자기가 이제 개간을 해놓고 했는데 그 소유권이 자기 때는 만 인정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국가가 한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개간을 참여할까? 그게 좀 문제죠. 예. 아들 손자는 이제 뭐냐면 그냥 개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토지 소유권은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 것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743년에 간전 영역 사제법을 이제 제정해서 일정한 데 개간제 영구적으로 이제 사유권 인정, 세습권도 이제 뭐냐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야 이제 토지의 영구적인 사유가 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인정됐지만 재력을 갖춘 귀족이나 사원이 이 법을 이용해서 강된 토지를 소유하고 노비와 불안 농민들 동네 개간을 진행함으로써 농민 농지를 매수하는 방법 토지를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또 중지됐다가 또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아 반전수법을 이제 뭐냐면 체질 안에서 타협을 한 거죠. 이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유지 확대를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반전수법이 이제 뭐냐면 무너졌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니까 반전수법이란 제도적인 장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만 넣은 채 실제로 이제 사유지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만들어진 장원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귀족이나 절민, 신사들 사유지가 계속 증가되고 장원이 이제 출현됐다. 이런 것들이 해이한 시대 때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간무청은 좀 뒤에 얘기지만 그 앞에 이제 6년 일반을 6년 일반은 이제 뭐냐 6년마다 조사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12년 일반 12년마다 조사해서 나눠주는 걸로 해서 반전수법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장원의 학대는 계속 막을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의안 아예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장원제가 이제 일반화되고 이런 반전수법은 이제 공직 공민제를 바탕으로 반전수법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여기 분계 과정과 그걸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좀 그 막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요런 간전 연령 사제법을 이제 그 실시하면서 실제로 이제 분계를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분계 과정까지 이게 좀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안 천도의 이제 동북 경영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해안 시대로 넘어가죠. 해안 시대는 그 대략 9세기부터 해서 12세기까지 이제 시기예요. 400년 동안 시기죠. 좀 시기가 이제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귀족 정치고 나라 시대 때도 이제 황제권이 약화됐지만 청와권이 약화됐지만 안전 이때는 이제 귀족 중심의 정치가 이제 행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율령 정치 체제가 이제 붕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라이들이 집권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뭐야 막부라는 정권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해안 시대는 이제 그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간무청왕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간무청왕. 예. 그이 간무청왕이 그 뭐냐면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수도를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784년에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면
나가오카코라는 곳이 있어. 오늘날 이제 교토의 그 약간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야마시로 이제 나가오카라고 이제 하죠. 예. 거기에 이제 옮기고 거기에 이제 도성 공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길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예, 천연두가 이제 학살이 되고 그때 첨도 책임자였던 후지야노 다네츠크가 또 살해를 당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범인이 즉시 잡혔긴 했지만 그때 이제 간모청왕의 친동생이었던 항태자였던 사하라 친왕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돼 있으니까 이 분노한 청왕이 청왕 친왕을 퇴장 자리에서 이제 내치고 아와치도 유배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테를 항제로 이제 항태를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어, 내치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불길하니까 여기를 이제 수도하기는 좀 그래. 그래갖고 결국에는 약간 북쪽에 785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수도를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옮겼는데 요걸 이제 아니 785년이 아니라 여기 794년이죠. 794년에 수도를 천돌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가오카쿠가 좀 불안하니까 좀 평안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수도를 원해서 평안 낙도의 영혼을 담아서 회의 안고라는 이름을 했어요. 안고라는 건 평안이하다는 거야. 요 앞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불리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헤이안고가 오늘날 교토죠. 교토. 그러니까 도쿄는 지금의 이제 일본의 수도지만 예전 수도는 청왕이 살았던 교토잖아요. 그래서 교토는 이제 수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토로 옮기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토 헤이안고로 옮겼던 이유 천도 이유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이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 번청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대한교과서 1번사에도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수도를 옮기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스카 노미야 지역에 있다가 후지야가로 옮겼죠. 여기다가 이제 나라 분지가 여기 있는데 나라 분지 헤이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잠깐 이제 쇼무초왕 때 군입구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오카코 이제 아까 가무청왕이 옮기려다가 여기가 불길한 게 많으니까 헤이안코로 이제 옮겼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나니아코라는 게 있어. 나니아코는 오늘날 오사카야, 오사카. 예. 딱 기내 관문에 있는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이카 계신 때 이제 신라나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이제 수도를 정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나니아코로 이제 옮겼고 잠깐 이제 오미도 이제 수도를 옮긴 게 있어요. 네. 덴지청왕이라는 게 덴지청왕. 이 덴지청왕이 이제 그 당시 그 백제 부흥군의 원정군을 보냈잖아요. 패했죠. 근데 나당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할 거 생각하니까 요 난이학고에 있으면 이게 국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내 지역에서 이제 좀 약간 오지인 오미도 이제 수도를 옮겨. 오미. 이 오미는 그 게이타의 왕조의 이제 뭐냐면 근거지기도 해요. 그 오미도 옮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이키고에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시가라카노 노미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나 여기나 어떤 곳이냐면 쇼모초왕이 이제 뭐냐면 옮긴 거야. 여기가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수도를 옮겼다. 네, 여기 정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니와 오미, 후지야다코, 헤이초코, 그다음 나가오카코, 헤이안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이카 계신할 때 구세력을 견제하고 다이카 계신의 호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옮겼던 거고 그다음에 오미는 아까 치면 덴지청 때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거고 아까 이제 후지야군은 집도에서 문무까지 있었던 거죠. 그 율령체제에 필요한 간청을 확보한 거고 헤이초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령체제 실시된 간청의 수 증가와 아스카 지역의 구 호족색을 견제하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쇼모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길 것 같은 건 뭐냐면 사회분화 때문에 불교 진흥국가 사상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간무청은 나가오카코나 뭐 해외학과 비슷비슷한데 나가오카코는 이제 불교 사회 차단
대무청왕 변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일단 간무청왕 자체가 그 앞에선 대무청왕계가 이제 뭐냐면 그 계통을 이겼잖아요. 근데 간무청왕부터 이 계통이 달려져. den지청왕이.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어 공계통이었는데 예전에 진시황한테 쫓겨났던 이 den지 계통의 왕통이 이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무계통의 이제 뭐냐면 그 청왕들 그 후손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냐 이걸 견제한 차원에서 수로 옮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MAC 정권을 위한 병사와 물자보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하나 씨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 앞에 얘기했지만 후지하나 씨가 그 당시 큰 세력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후지야나 국가가 통치하기 이전부터 후지야나 씨가 이제 나라 시대부터 유명한 가문이었거든요. 예,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거고요. 예, 해이안고로 옮긴 것은 예, 불필요한 간원이 줄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 구세력과 불교계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해이안고 이제 옮기는 천도 목적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간무청왕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앙권 뭐냐 황제권을 강화시킨 청와권을 강화시킨 정책들을 했는데 이 2대 정책을 보면요. 일단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동북 지역에 있는 이제 MAC들 정보를 가독했죠. 그래서 정의대 장군이었던 샤가노에노 다모나를 이제 세 번에 거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결국 중단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중단됐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동북 지역을 이제 편정을 하긴 해요. 그 후에. 그다음 조작이 나가는데 이 수도 정비 사업이야.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수도 정비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나왔지만 율령 정치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간무청왕이에요. 예.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예. 여기부터 볼게요. 일본 고대 이제 그 천도 계획을 볼게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71번이에요. 자, 보면 일본 고대 천도는 대개 지배자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710년에 후지하라코에서 나라의 헤이초쿠로 천도한 것은 호면적 율령 체제를 발족되면서 간천과 간인의 수가 증가돼서 이들이 거주할 주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아스카 등의 구호적 세력들이 중심지어서 중앙 집권적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종래 한반도식 통치, 중국 통치 전환은 왕권의 유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한반도식 통치라는 것은 그 백제 계통의 통치 방식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지 가베네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한 거고요. 자, 794년 해안의 천도 역시 불필요한 그 간원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통일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시는 나라가 후지하나 시는 귀족과 도다이지를 대표하는 사원세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와 같이 천도는 왕권이 지배세력 교체함으로써 중앙집권 체계를 강화하는 일종의 정치 결단이 있다. 그래서 수도를 단순히 수도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때 이제 수도를 옮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회의 안고도 옮길 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본사를 전공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가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뭐냐면 이때 회의 안고를 수도를 옮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하타시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하타시. 이 하타시는 도레인이거든요. 한반도에서 들어온 도레인 가문이야.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도레인 하면 백제만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신라야, 신라. 신라. 하타시의 본거지로 이제 옮긴 거야. 당연히 하타시가 이런 뭐냐면 그 옮기는 데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하타시의 본거지였다는 데서 주목하고 간무청왕이 하타시의 경제력을 주요 재원해서 율령 정치의 재건을 시도했다. 예. 그래서 율령 정치의 재건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 뭐냐면 어, 청왕이 간무청왕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 율령 정치에 이제 뭐냐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뭐냐 수정 보강하는 개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국사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유씨를 이제
두고요. 가가유시를.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해관을 설치했다. 영해관이라는 것은 율령 밖에 있는 이제 사직을 의미해요. 이거는 중국도 이제 장나라 말기 때 그 영해관들이 만들어지죠. 절도사, 이렇게 뒤에 사자 붙은 건 다 영해관이야. 이건 사자가 붙은 사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6년 만에 시행했던 그 반전수수제를 12년으로 수정하고 공지 공리제 붕괴 상태에 이르자 간청을 통해 직접 농경지를 관리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율령제를 이제 복원을 못 시켰죠. 이미 이제 추세가 이제 붕괴니까. 그래서 이제 영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율령 체제 이제 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율령이 없는 간직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족세를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거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구도도 독구도 그다음에 가비이사, 가비이시, 가가유시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런 영향을 통해 율령제를 복원하려고 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어.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뭐냐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율령들 간직들이 누가 다 차지했냐면 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귀족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영해관을 통해서 귀족 세력의 힘이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만 났다. 그래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MAC 토벌도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MAC 토벌. 그래서 여러 번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토벌을 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퇴를 거듭하면서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뭐냐면 토벌하고 같은 흡수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들 세력들, 이 동북 지역에 있는 에미시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완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본인데 에미시는 그 동요 없이 조정에 차츰 흡수됐다. 그 중에 일본은 중세 아이누와 연결돼 있고 일본인과 동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동국 지역에 있는 MAC라는 세력 자체가 지금 뭔가 정확하게 몰라요. 일본에서도 두 가지 견해있다고 했죠. 하회 지미, 하회 지민이라 해서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 일본의 이제 중앙 정부의 밖에 있는 민이다. 통제가 안 되는 민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누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정확한 실체는 모른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토벌할 때 그 당시 이제 토벌 장군이 뭐냐면 정의대 장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세이타이 쇼군 거기 많이 들었죠. 이 쇼군의 이제 기원이 됐던 그 관직이 이 정의대 장군인데 이 정의대 장군이 이제 뭐냐면 그 원래는 목적이 이 ANC를 토벌하기 위해서 부여한 간직이다. 총사령관이다. 토벌사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장군이나 쇼군이라는 막부의 수장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후지야나 국가의 전성기를 보겠습니다. 자, 후지야나인데 후지야나 씨는 이제 그 본가가 있고 후에 이제 네 개 가문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후지야나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난가, 국가, 식가, 경가 이렇게 있는데 국가가 이제 헤이안 시대 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알려면 그 당시 그 일본의 그 뭐냐 귀족이나 청왕과의 결혼 형태를 봐야 돼요. 엄밀한 결혼보다는 자기 씨름에 뿌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은 이제 결혼을 특별히 안 해요. 예, 그 당시 고대 그런 귀족이나 청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일종 방혼제라고 하죠. 방혼제는 뭐냐면 청왕이 이제 여러 귀족들의 가문에 이제 귀족들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딸이 있으면 하룻밤 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얘를 이제 뭐냐 청왕의 이제 그 궁으로 이제 키워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자기 어머니 집에서 외가에서 키우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이제 여기 궁에 들어가고 이제 뒤에 처왕의 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외가에서 주로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외가에 있는 사람 중에 외할아버지의 권한이 크겠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즉위해도 이 외할아버지의 권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방원제 딸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외손을 낳으면 이 외할아버지가 교육을 시켜고 애를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처왕도 이 외할아버지의 이제 뭐냐면 이런 그 권위 아래서 이제 통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이때 그 뭐냐면 요 역할 외할아버지 역할 누가 했냐? 후지아나 국가가 오랫동안 했다 그거죠. 그래서 후지아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두 가지 간직을 통해서 섭정이나 그 다음에 그 감백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섭정이라는 건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이제 청왕이 나이가 어려서 청왕을 대신해서 정무를 집행하는 이름의 때 섭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될 경우에는 그 간백이라니 뭐 간백부라는 이름으로 청왕이 출근해서 이제 자문을 보좌하는 역할로 있어요. 그래서 섭정과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래서 앞글자를 따라서 이제 뭐냐 석간 정치라고 해. 이런 석간 정치. 석간 정치가 9세기부터 해서 10세기 그래서 소리하는 국가가 이 석간과 간백을 독점하면서 셴쇼와 간박부라고 하죠. 셴쇼와 간박부를 이제 뭐냐 독점하면서 했던 정치 형태가 뭐냐면 그 석간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지아나 국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이 조화의 변이니 오태문의 변이니 뭐 안나의 변이니 등등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임용시험에서 그냥 후지아나 국가가 석간과 석간 정치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할 때 섭정과 간백을 통해서 통치했다.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그래서 이 석간 정치를 통해서 후지야나 국가가 권력을 계속 이어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27년에 미치나가가 이제 사망 후 그 후에 요리미치와 노리미치가 각각 석정과 강백이 되었다. 근데 요리미치는 세 명의 청왕이 존재하고 50년 동안 섭정과 강백을 번갈아서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딸들이 이제 아들 낳아야 되는데 청왕의 아들을 낳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못 낳으니까 당연히 이런 후지나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청왕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석간 정치가 종말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있고 그러면 이때 석간 정치 때 이제 그 결과는 뭐냐? 일단은 완전히 윤령 정치가 이제 붕괴됐죠. 형식상 남아 있는 윤령 정치도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중앙에서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그 국사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국사가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국사직을 자기 측근들에게 임명하지 지행국사제라고 해요. 그래서 석관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측근들에게 그 국사직을 임명하는데 이 국사들이 또 돈을 받고 자기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넘기죠. 그러면 국사의 명을 받고 대신 가서 통치하는 이 지행 국사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뭐냐면 국사직에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좀 뽑아야 되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가정주부들이. 그리고 이제 그 율령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공병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죠. 공병이.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사유재산인 장원에 이제 지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제 무리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무라이라는 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지야나 국가 때는 또 뭐냐면 경당사가 폐지되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신라나 당나라가 이제 폭삭 망하면서 변신을 서 경당사를 더 이상 파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의 수입이 원천이 사라지면서 앞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등장을 했던 시기가 이 후지야나 문화 시기예요. 후지야나 시기예요. 이 국풍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국풍 문화를 후지야나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시기 때 국풍 문화가 후지야나 국가가 이제 뭐냐 통치했던 시기 때 국풍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뽕문화의 발전을 보죠. 자, 이 국뽕문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 그 해양 시대 때 이제 문화적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볼게요. 갑자기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국풍 문화가 등장한 게 아니라 해양 시대 때 초창기 때는 그래도 당나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어요. 예, 잠깐 여기 보면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당사를 계속 파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 이제 해이안 문화를 이제 고니 조감 문화라고 하거든요. 요때는 이제 있었고, 자, 그래서 이때 뭐 신불교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밀교적 요소가 등장했고, 여러 그 국업성들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애니라는 사람 있죠. 장고가 관련된 사람이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연결돼 있죠. 장보고하고. 그래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냐면 경당사도 이제 그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고 당나라도 이제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입당국업 순례행기라는 그 책을 썼어. 이거 한국사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석간정치기가 이제 국풍문화 관련된 내용이요. 요때 뭐 뒤에 얘기했던 정토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불교가 이제 이 정토정을 통해서 대중화되죠. 보통 정토정이 등장하면 불교 대중하고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뒤에 좀 얘기하고 여기에서 볼 게 이제 국풍문화인데 후지아나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대의적 배경이 나왔어. 당과 신라가 멸망하고 교류가 차단되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런 대의적 배경아래 계기가 됐던 것이 경당사 폐지죠. 그 내용을 보면 건축의 국풍화, 그래서 신대축굴이나 야마토해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장편 서사시 형태, 장편 소설 형태인 그 모노가타리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가나 문자가 이제 발달되죠. 그 시다가나나 가타가나가 이제 11세기 때 정해가 되고 그다음 다다미 같은 거 일본 주택가면 다다미 깔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일반화되고 와카라고 해서 와카는 예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이게 이제 널리 확산된 것이 이제 이때 이게 와카는 한 줄로 쓴 단시 이렇게 시의 형태인데 되게 한 줄로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가 와카야. 그리고 강북도 당풍에서 벗어나 독특한 형태가 출현됐다. 이런 것들이 국풍 문화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풍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에다 풍이라는 건 문화가 뜻이거든요. 당풍이 중국을 뜻하는 당나라 문화. 풍이라는 국풍은 여기 뭐냐면 일본의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일본 고유의 문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틀란스 일본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7세기 이후에 대륙의 선진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자, 260년 동안 진행된 경당사의 파견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9세기에서 10세기 접어들면서 일본과의 대륙 관계가 크게 변했다. 당나라는 물론이고 신라와 발해가 쇠퇴를 거듭하면서 멸망하자 일본은 이들과의 대외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의 가치를 모색하겠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대외적 배경이에요. 대외적 배경.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날때 국풍문화의 배경, 대외적 배경 쓰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뭘 썼냐면 이제 경당사 폐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경당사 폐지는 대외적 배경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고 실제 대외적 배경은 이거죠. 신라의 쇠퇴 그리고 당의 쇠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외적 배경이에요. 국풍문화의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걸 답으로 설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대적 배경 쓰다 보면 이게 답일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아탄사 일본사에서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사 할 때 제가 아탄사 일본사를 많이 보는 게 예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그 아탄사 일본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리하여 10세기 이후에 대륙 문화를 일본의 이제 풍토와 사상과 조화시키는 국풍화 현상이 나타났고 대륙 문화를 통해 구례의 일본 문화가 더욱 세련돼지고 문학과 학술 측면에서 일본적 특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특성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나 문자다. 이 가나 문자 있죠. 일본 애들이 이제 한자를 번역해서 만든 문자가 가나 문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일본의 언어 구조가 맞지가 않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그 뭐냐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영어식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어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구조가 맞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나라 시대 적으면서 일본 최고 시간인 만요소를 만들 때 한자 본래 의미와 관계없는 한자의 은과 훈을 이용했다는 것을 일본을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요가나요. 이 만요가나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타난 게 해양 시대 때 이 가나 문자죠. 시다가나나 뭐 가타가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서 이 시라가나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의 특유의 감정과 감각을 더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전달됐고 이 가난해져 국문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타도 고안되어 학문에 쓰이는 불교 경전을 훈독으로 사용했다. 이게 훈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보통 음독을 이제 하잖아요. 음독. 이게 음제는 뭐냐면 대라고 읽죠. 이거 큰 대잖아. 그러니까 대라고 읽으면 이게 음독이야. 그러니까 큰 대자 이렇게 할 때 이 대를 읽어 그냥 읽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표준화돼 있어요. 이걸 뭐 소라고 읽는 사람도 없고 뭐 적이라고 읽는 사람도 없잖아. 다 대라고 읽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 음을 읽는 게 아니에요. 뜻을 읽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읽을 때 크다, 커다라면 크다. 그다음 큼직하다. 그다음에 또 대단히 이제 거창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대자를 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훈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크다 그 다음에 큼직하다 큼직하다 발음이 안 되네. 예. 크다 뭐 큼직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읽는 거 보면 훈독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한자를 읽을 때는 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읽는다. 이게 훈독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이후 11세기 초에 가나 문자의 자양이 거의 일정하게 완성되었다. 시다가나는 이제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사용했던 문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시다가나를 통해서 궁중 여성들이 많은 문학 작품들을 이제 많이 사용했어요. 예, 문학. 그래서 이 문학 작품들 특히 이제 그 궁중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으신 그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에서 투명한 여성 문학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또 이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또 일본 고유의 신인 와카가 발달했다. 와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때 더 발전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와카가 있고 곡기 와카슈라는 이제 뭐냐면 작품이 만들어졌다,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와카 더불어 이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제 문학적인 그 장르가 모노가타리야. 모노가타리는 이제 장편 그 소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노가타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누가 유명하냐면 앞에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궁중 여성들 그 궁중 여성의 궁녀 출신이었던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모노가타리 책이 있거든요.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아주 길어요. 서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쓴 유명한 작품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하여튼 겐지 모노가타리가 대표적인 모노가타리 중에 있다. 일종의 소설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술에서도 국통화가 일어났는데 중국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의 풍경을 이제 소재로 했던 야마토에가 이제 많이 그려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공예 기술에도 막기에라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 막기에는 우치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금 운동에 이제 뭐냐면 가루를 뿌리는 장식적인 칠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칠기는 그 당시 이제 식기류를 많이 사용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칠기를 많이 사용. 우리는 이제 그 뭘로 사용하죠? 도자기를 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에 칠기를 많이 써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 붓을 칠한 다음에 붓을 이제 바른 다음에 우칠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식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좀 차이가 나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이제 쓰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잖아. 얘네 그래서 그 숟가락을 계속 사용했던 것도 그 이유거든요. 열이 높으니까 뜨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숟가락을 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다가 칠개를 주로 사용하니까 이제는 독일에서 칠개를 사용하니까 숟가락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저온을 주로 먹죠. 숟가락은 그냥 국도 먹을 때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칠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했던 게 막기요 기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있는데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게 무슨 문화가 안 나왔네? 예. 그 뒤에 나왔는데 이때 건축에서도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이 등장하죠. 여긴 안 나왔지만 아까 전에 설명했던 여기 어 뭐죠? 신대쭉구리가 있어. 신대쭉구리. 이게 신대쭉구리야. 이 신대쭉거리가 그 당시 이제 건축 양식에도 보인다. 그래서 여기 신대쭉거리에 관련된 이제 그 평등원 관련된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뒤에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그거 뭐 건축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기죽 집안에 대충 하면 정원에 연못 만들고 작은 산 만들고 미니어처 같은 것들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신대쭉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이 신대쪽가에다 그 밑에 뭘 깔았냐면 그 집을 만들 다다미를 깔았어. 지금도 일본에 가면 다다미 많이 깔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냐면 간복도 이 관리돼 있는 복장 있죠. 간복도 강풍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형태의 어떤 그 간복을 입었다. 어,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단풍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형태로 간복을 입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이게 왜 안 나와 또? 네.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장원제도 관련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해이안 시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든 해이안 시대 때 이제 장원제도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해이안 시대 때 장원제도는 초기 장원하고 기진계 장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어. 초기 장원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등장한 기진지계 장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해. 그리고 이 장원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무라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세 시대 때 토지 제도인 장원 공영제에 관련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원정 시대에 넘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중에 이제 사무라이 같은 계층들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설립했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개관을 좀 해놓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잠깐 이제 볼게요. 장원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나라 시대 때 후기에 들어가면 아까 이제 뭐 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신사에서 장원을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초기 장원이야. 근데 이런 걸 장원도 곧바로 쇠퇴해요. 왜냐면 이 면세 면역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헤이안 시대 때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장원이 등장한 게 이 기징지계 장원이라고 하고 근데 이 기징지계 장원이 뭐냐 하면 일단 이게 되게 누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옆에 좀 보면 예. 자, 일단은 국사라는 사람 있죠. 이 국사는 이제 국외에 파견된 관리인인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국사가 파견된 게 아니라 지행국사제도 그 뭐냐면 국사의 천부인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국사에 이제 뭐냐면 그 맡은 직을 받는 다른 대행사람들이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뭐냐면 돈을 바쳤으니까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사의 그런 수탈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등장했던 명주들이 명주는 이제 뭐냐면 묘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이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제 그걸 바치냐면 그 당시 그 영가에게 장관에게 바쳐요. 자기 땅을. 그래서 보호를 요청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보호를 해주면 그때 장관들이 또 이제 누구한테 바치냐면 그 공납을 영가한테 바쳐. 영가. 그리고 영가는 대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영가가 또 누구한테 갖다 주면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본가한테 바쳐. 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이런 그 간백 집안의 가문들이나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큰 대사처를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명주가 실질적으로 경작권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경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작권을 갖고 있지만 그 위에 이제 뭐냐 영가 본가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1차 소유권을 갖고 있고 여기 뭐 2차 소유권, 최종 소유 그러니까 최종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경작권, 여기는 소유권, 1차 소유권, 뭐 2차 소유권.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1차이네. 1차, 2차 뭐 소유권은 한데 하여튼 소유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작권, 얘네들은 뭐 2차 소유권, 이렇게 1차 소유권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소유권과 경작권이 아니 중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거기다 명주 밑에 또 뭐냐면 또 소장인 돼 있어. 소장인들은 이제 뭐냐면 밑에서 명주한테 지대를 갖다 바치고 또 경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본의 장원 구조다. 근데 이게 장원이 이거는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원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토지가 있어요. 공령이라고 해요. 이 공령도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장원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원 공령제도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장원 공령제도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 관계 중축성과 복잡성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고 장원은 민간에 있는 장원, 공령은 국가 토지에 있는 토지인데 이런 식으로 유충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마쿠라 막비 때 들어오면서 사무라이들이 이제 장원을 이제 뭐냐면 그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붕괴돼요. 예. 그러면서 무르마치 막부 때 이제 붕괴되어서 있는데 이미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 때는 기내 지역만 좀 있다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전국시대 되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나중에 이제 일제일작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헤이안 시대 때 등장한 장원 공룡 제도는 가마쿠라 중기 후기 넘어가면서 사무라이들이 장원을 이제 뺏어가면서 이제 거의 됐고 우르마치 막부 때는 기내 지역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아예 없어지고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이제 뭐냐면 제도적으로 일찍일작 제도를 도입해서 폐지시켰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시대요시의 이제 그 경제 정책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간전지계 장원, 기진계 장원이라고 하죠. 예. 잠깐만 이게 아니지. 요 기진계 장원. 예. 이 기진계 장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이안 시대 때 정형적인 그 장원이고요. 초창기 때 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냐면 초기 장원은 간전지계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있다가 없어졌다. 면세 면역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등장한 후기 장원이었던 요 기진계 장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장원제도는 상당히 이제 뭐냐 복잡해요. 예, 복잡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사회 토지 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